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강산 현지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건물을 헐고 북한식으로 재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독자 개발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건데 그러면서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들어간 지 57일 만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의 영장심사 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일본의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앞둔 이 총리는 최대한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움 및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라도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남편의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도 법이 보호하는 가족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 경제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의 낡은 시설물을 모두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까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물을 드러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사실상 철거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이례적으로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북남 관계가 발전 안 되면 관광도 못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남측 관련 부문과 협의해 철거하겠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현대아사는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서 잘 키우자고 했던 터라 더 충격이 컸을 겁니다. 배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 지시에 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어떤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강산 관광이 남북 교류의 상징인 만큼 북한의 조치가 유감이라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에 목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매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당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남측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데 대한 압박 차원의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일각에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평양 선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 철거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가 무색하게 됐죠.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강산에 묶인 우리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우리 재산은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오래된 건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금강산에 묶인 우리 쪽 자산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아마 현대아산 추정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한번 보면
현대해상 등 기업이 3억 2천만 달러, 즉 4천억 원 가까이를 투자했고 정부는 약 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작년 이산가족 상봉 때 영상을 보면 얼마나 낡은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옥류관 식당, 옹천, 그리고 면회소 등이 모두 우리 자산인데 낡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닌 게 사실 보입니다. 네. 98년도에 관광이 시작됐고 최대한 지어진 지는 20년 정도가 됐고요. 10년 정도를 안 썼으니 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오래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쓴 지 꽤 됐으니까 수리해서 쓸 정도는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철거까지 운운하는 걸까요? 사실 북한의 의도를 보시려면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를 발표문 속에 숨겨놓기 때문에 발표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남측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라고 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남측의 자산이니 합의는 하겠다. 네. 이렇게라도 남북 대화가 시작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을 꼭 남측이랑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남측이 수천억 원짜리 자산을 보호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관광 특화적인 걸 북한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대남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금강산 관광에 대한 것을 재개를 할 수 있고 네, 실제 지금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시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시설들을 다시 만들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한 영향을 줬다라고 네, 볼 무시할 수 수 없습니다. 있겠군요. 그리고 북한 발표를 잘 들여다보면 선임자들 탓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 북한에서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북한에 있습니다. 때문에 앞선 기사에서는 아마 선임자가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일 거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선임자가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 나이 든 간부들 혹은 책임자들일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관광업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니까 오래되고 낡은 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포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산에 간 수행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젊었군요. 그리고 그동안 안 보였던 리설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임신설도 있긴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리설주가 한 125일 만에 정확하게 등장을 하면서 네. 그동안 떠들었던 임신설 등을 일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리설주 여사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대남 담당자인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대미 담당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금강산 관광을 두고 남측과 미국에 모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측에게는 관광 재개를 적극 나서지 않으면 시설을 전부 철거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미국에게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으니까 제재 유예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은 숨은 메시지가 많아서 씹어봐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장심사에 출석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있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죠. 최순실, 정유라 등과 달리 모든 TV 언론은 정 교수의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앞에 서서는 신경 판매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에 임하겠습니다.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한 정 교수는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비롯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 등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11시쯤부터 영장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심사 내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총 11개, 크게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혐의 9개와 증거 은닉, 위조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 측은 입시비리 의혹은 입시제도의 공정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사모펀드 비리는 당시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또 수사 착수 전으로 증거 은닉 등을 교사한 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의 혐의를 무리하게 정 씨에게 더 씌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하는 검찰의 칼끝, 검찰의 명운이 걸린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긴장감이 돌고 있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혐의가 11개나 되니까 심사 결과가 나올까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 50분쯤 끝났고 정 교수는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송경호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오후엔 사모펀드 의혹, 증거 조작 의혹에 관한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반부패 수사 2부 소속 부부장 검사를 비롯한 10여 명이, 정 교수 측에선 변호인 6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정 교수는 점심 식사를 법정에서 김밥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가 지나면서부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극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얘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심리를 마치고 나온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대하다는 점,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증거은닉 정황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서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영장에 기재한 11개 범죄 사실 외에도 정 교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심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인턴 활동은 어느 정도에 따라 허위라고 말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아니고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서초동 법원 근처에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보수단체는 정경심 구속을 외치며 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진보단체는 잠시 뒤 밤 9시부터 정 교수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 34개 중대가 법원과 검찰에 배치됐습니다. 양측 모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이 법원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요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죠. 참다 못한 검찰이 말을 할 거면 근거를 대궐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부터 그 일가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재단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이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을 작가로 칭하며 제기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유 이사장의 8월 초 내사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수사는 고발장이 제출돼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MBN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 지명 전 최소 2경로로 반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그랬다면 내사 자료 말고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윤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오늘까지 협상한 뒤 안 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공수처 선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다른 야당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법안 처리 순서를 정해두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 실무단 협상을 앞두고 오는 29일 공수처 법안 상정을 고소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뤄진 여야 3당 실무단 협상에서 한국당은 다음 주 강행 방침에 독재라는 말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상정하겠다 그러면 이건 국회의장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공수처 선처리에 반대하는 만큼 다음 주에 상정해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결국 여야 3당 실무단이 오는 30일 다시 모여 공수처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사실상 29일 상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3당은 이와 별개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접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요.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한국당이 시끄럽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물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우대해주는 건 조폭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비난도 많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60명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앞장서 투쟁한 의원들에게 기여도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의원은 한마음으로 투쟁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공천 가산점 부여는 원내대표가 아닌 공천관리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오히려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격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했고 정의당도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 조폭 중에도 상조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거라. 뒤로 내가 봐주겠다라는 조폭 논리거든요.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당장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분당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이 이번엔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으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손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해 주었다고 주장한 건데 당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중지되니 손 대표도 대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9차례에 걸쳐 당비 2,250만 원을 임원경 전 사무부총장과 이모 씨가 대납했다는 건데 당원 당규와 정당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원 자격의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고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 대표는 이런 의혹을 반박하며 개인 비서에게 당비를 현금으로 줬고 비서가 임 전 사무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는 헛발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임원경 사무총장이 손학규 당비를 냈다고 그러면 손학규 이름으로 해서 냈겠지 자기 이름으로 했겠느냐 이게요. 정치를 이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가 제출된 가운데 손 대표 측은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내일 오전에 드디어 아베 총리와 만나죠. 하지만 다른 자민당 실세원은 단 한 명과도 약속을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계 연결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이낙연 총리가 지금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도쿄 뉴오타니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삼엄한 경비 속에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 오전 11시에 아베 총리와 면담하는 걸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간은 알려진 대로 10분 남짓으로 보이는데 이 총리는 면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부른 기대는 어렵겠지만 추후 정상회담으로 가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리는 내일 면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편지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일정을 소화했던데 일본 야당 대표들도 만났다고요? 네, 이 총리는 일본 야당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야당 대표들은 한일 관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제1동포 대표들도 만나 오찬을 했는데요. 한일 갈등 속에서 교포사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귀국 후에도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가 타개책을 찾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30명이 숨졌고 사용 금지를 내린 주도 있다는 걸 고려한 건데 그럼 우리 왜 바로 사용 금지를 시키지 않고 사용 중단을 권고만 했을까요? 국회에서 아직도 관련법이 계류 중이거든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폐질환 의심 환자가 나오며 경고 수위를 올렸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폐 손상이 1,400여 건, 사망은 33건이 보고되며 사전 판매 허가를 받지 않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액상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은 다음 달까지,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필요하다면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 기체 성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폐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특히 그 대마 성분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흡연을 유도하는 향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도 조만간 금지됩니다. 정부는 제조사 등의 담배 유해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11개 회사, 36개 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비서 성추행에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이 무효가 됐는데도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김보미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채로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오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미국으로 떠난 뒤 2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김 전 회장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질병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회장은 고소가 접수된 이후 귀국하지 않아 왔습니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던 김 전 회장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이 이뤄지고 나서야 귀국한 겁니다. 2, 3주 전쯤 김 전 회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입국 일정을 먼저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확실한 반증 자료가 있다며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PC방 알바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게 검찰이 그제 사형을 구형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서울 봉천동의 한 PC방에서도 알바생과 요금 환불로 다툰 손님이 강서구 사건처럼 당해보겠냐며 칼부림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방할 게 따로 있죠.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 안쪽으로 경찰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곧이어 안에 있던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 한 지하 PC방을 찾은 39살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머니에 흉기 2점을 차고 온 피의자는 곧바로 PC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PC방에 간 것 같던데 경찰서 2대 와가지고 하나 2대 왔던데요. 다른 손님이 범행을 곧바로 제압하면서 피해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병원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대타를 다른 분이 하시고 계셔가지고. 사건 전날 밤 PC방을 찾은 피의자는 한꺼번에 결제를 한 뒤 나눠서 사용하는 정액 요금제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걸로 조사됐습니다. 5시간 뒤 PC방을 또 찾은 피의자는 강서구 PC방 사건을 아느냐, 똑같이 죽이겠다며 말다툼을 벌인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2시간 만에 다시 흉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요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됐었고 두 번째는 가서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온 거고 세 번째는 칼 들고 간 거고. 피의자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인 바로 그날 낮 검찰은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하는 위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께서는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이제 그 사고 장소로 와가지고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절도범을 붙잡고 교통사고를 막고 경찰이 아닌 용감한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각종 범죄와 사고를 막을 500명의 영웅이 시민경찰로 선정됐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남성을 업주가 쫓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남성이 절도범을 뒤쫓습니다. 절도범을 붙잡은 남성, 알고 보니 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냥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인이라는 소리 듣고. 또 들었을 수 있고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뛰어들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하얀색 승용차가 쫓기듯 후진합니다. 잠시 후 다른 차가 하얀색 차의 앞길을 막습니다. 경찰차까지 나타나 모든 길이 막히자 하얀색 차가 앞뒤로 움직이며 차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운전해 사고를 낸 건데 이를 막은 건 길을 지나던 시민의 차량이었습니다. 앞에 초등학교랑 유치원 이런 게 좀 공원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갖고 자칫하면은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고를 막은 시민 500명을 시민경찰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범죄와 무질서에 대처하는 경찰의 힘은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에서. 경찰은 매년 경찰의 날 전후에 시민 경찰의 날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택시업계가 타다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타다는 최근 10,000대까지 늘리려던 증차 계획을 보류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완전히 손을 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지난 7일 대규모 증차 계획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입니다. 서울택시가 약 7만 대인 상황에서 타다는 1,400대의 차량을 내년 말까지 10,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증차를 보류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타다 쪽에서 증차를 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증차를 철회하겠다.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타다는 또 택시업계와 경쟁을 피하겠다며 다음 달 18일부터 기본 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택시 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면서 요금이 비슷해졌지만 타다가 요금을 올리면 다시 1,000원 차이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적게 들고 야간에 쉽게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원했는데 타다 올라가면은 택시업계 또 올라가고 택시업계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정부가 내놓을 택시업계와 타다의 상생 방안 조율이 늦어지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또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학생들이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앞에 플래카드를 든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내 단축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교사들이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고 지시했다고 일부 학생들이 주장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 선생님께서는 왜 싫어하냐며 벌컥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SNS를 통해 문제 제기에 나서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기에 보수단체도 가세했습니다. 학교 측은 선언문 띠를 만들 당시가 8.15 전후여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시기였고 교사의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함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써라라고 이렇게 강요한 사실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학생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학생 자치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낳은 아이, 또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몰래 낳은 아이도 오랫동안 키워왔다면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6년 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건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A씨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부인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이 남성은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을 하면서 둘째 아이가 혼외자란 사실을 알고 두 아이를 상대로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남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라도 남편이 동의했다면 친자녀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아이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입양과 다름없다고 봐 역시 친자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민법의 원칙이 인공수정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혼외 자녀인 둘째 역시 가족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는 점에서 친자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 배달을 시켰는데 가게 주인은 간지 오래됐다고 화를 내고 한참 있다 온 배달기사는 배를 누르곤 문 앞에 치킨을 두고 그냥 휙 하니 가버렸다. 꾹 화를 참고 열어본 치킨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배달 사고 글입니다. 댓글에는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 기분 이해한다. 그만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주문한 사람과 가게 주인이 생각하는 배달 시간 기준은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분쟁이긴 한데 요즘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배달 음식이 중간에 사라지는 이른바 배달 거지 사태입니다. 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안심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늘었습니다. 음식 포장을 미리 열어보면 스티커가 찢어져서 표시가 나도록 한 건데 문제는 이 스티커 값을 소비자가 물도록 한 겁니다. 2만 원에 육박하는 치킨값도 부담인데 배달비 2,000원에 안심 포장비 500원까지 더 내라니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지라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 내 돈 내고 시킨 음식이 제대로 오는 건 기본인데 이걸 온전히 받으려면 추가로 스티커 값을 또 내라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걸 한심 스티커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안심 스티커가 보편화돼도 문제입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다수의 배달 기사들은 자신을 못 믿어 붙인 거라 생각할 테고 소비자도 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꽁꽁 싸맨 음식을 풀고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음식점을 선정하고 배달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배달앱 업체들은 그저 남의 일. 지난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황 잘 아시죠? 좀 편하자고 생긴 배달 문화가 더 불편한 데다 사람 간 정마저 잃게 만들고 있으니 또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 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참 불편한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치의 월세 등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넓히겠다는 건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박원순 시장은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수당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득과 미취업 기간에 따라 연간 7천 명을 선별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던 청년수당 대상을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미취업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모두 4만 5천 명을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 그냥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기여를 부리고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만 주면은 좀. 일부 수급자들이 청년수당을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에서 쓴 사실이 밝혀져 세금 퍼주기 논란도 일었습니다. 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도입 후 그동안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지만 찬반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만기 환급금이 다른 상품보다 많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험사가 잘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한 보험회사의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설명서입니다. 10년 납입, 10년 만기 환급금이 116.5%,
15년 만기는 130.5%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적금보다 유리한 보험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 나온 지 3년 6개월여 만에 벌써 400만 건이 넘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해지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 시에 해야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그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의 불안전 판매 행태가 은행의 DLF 판매와 동일하다. 금융감독당국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남자 1점대 여자 9점입니다. 차이가 큰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영화는 지난 2016년에 출간돼서 1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한국 사회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풀어낸 내용입니다. 아까 보니까 예매율이 50%를 넘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던데 네. 그런데 정작 평점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 기준으로 이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에 약 9,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평점은 4.96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예매율하고 평점과 차이가 꽤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바라보는 이 남녀 간의 시각차가 커서 성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남성은 평균 1.48점을 주었고 여성은 평균 9.33점을 줬습니다. 낮은 평점의 의견에는 42년생 김순자가 더 슬프고 시대 공감에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평점 0점을 주고 싶은데 0점이 없네 라는 것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 높은 평점의 의견에는 주변의 모든 김지영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남자를 조롱한 게 아니라 여성의 삶을 나타낸 영화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 평점이라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네. 얼마나 믿을 만한 겁니까? 사실 네이버 네티즌 이 평점의 경우에는요. 영화를 실제로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바로 없습니다. 아이디만 있으면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인 건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평점 테러를 가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들에 대해서도 뭐 안 좋은 말이 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배우 정유미 씨의 SNS에는 이 멍청한 X는 거른다. 또 정유미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등의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동시에 정 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정유미 씨의 반응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냥 편견 없이 그냥 정말 82년생 김지영 영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잘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함께 출연한 배우 공유 씨도요. 시나리오에 공감을 했고 이 촬영 과정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감한 이슈를 다뤘더라도 차분하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완성차 업체들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 단계인 반자율주행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습관을 배워 따라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고진석 씨는 요즘 출근길 운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고 앞차가 멈추면 속도를 줄이며 함께 멈춥니다. 자칫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다가도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모두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반자율주행 기술들입니다. 자동으로 서주고 자동으로 출발을 하니까
몸의 피로도가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반자율주행은 벤츠, BMW가 주도해왔지만 최근 국산차 전반으로 확산되며 운전자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까지 차가 스스로 배워 따라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앞차와의 거리, 속도 등을 직접 설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좋은 운전 습관만을 분석해 1시간이면 마치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운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이 기술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포한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러시아와 함께 해당 지역을 공동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미군 철수를 강행한 미국은 지난 5년간 시리아에서 구축한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러시아에 넘겨준 꼴이 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완전히 철수했다는 미국 측 설명에 터키 국방부는 현 단계에선 새로운 군사작전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르드 문제를 놓고 힘을 모으기로 결정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И ростом этн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в данном районе. Эти противоречия и сепаратист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 наш взгляд, искусственно подогревались. 양국은 접경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군사작전 구역에서 양국이 공동 순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 Ekim öğlen 12'den itibaren 150 saat içinde YPG'li teröristler ve silahları 30 kilometrenin dışına çıkartılacak. 이번 합의로 터키는 쿠르드 공격의 정당성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고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우려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황급한 철군으로 생긴 공백을 파고들면서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며 최대 지정학적 패배자는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과 말기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6일부터 27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혹은 극장 상영으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는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아 낮에도 선선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 예상되고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잔뜩 흐린 가운데 영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영동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20에서 60mm의 가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겠고 경남 내륙에는 5에서 30mm, 그 밖에 경북 내륙과 전남 남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영남과 전남 해안으로는 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도 곳에 따라서는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구와 창원은 20도를 가리키겠고요. 내일 아침 강원 산지에서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서 안개가 매우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알몸에 가방만 걸친 남성. 이번 주말 치러지는 콜롬비아 지방선거에 나선 한 시의원 후보의 포스터 사진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감출 게 없는 후보라면서 당선되면 부정부패를 발가벗겨 낱낱이 고발하겠다는 뜻이죠. 부정부패를 처벌하겠다며 채찍질하는 사진에 국민 건강을 지킨다며 피임기구 상자에 얼굴을 넣은 후보까지. 눈길을 끌고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했지만 유권자의 마음까지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